아, 네, 방금 소개받은 이찬구입니다. 오늘 주제는 유아문명과 홍산문화, 그리고 우리,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어, 홍산문화에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리 고대사를 좀 본격적으로 연구해보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음, 어, 과연 우리 고대사, 특히 이제 고주선을 얘기할 때, 우리가 고주선을 어떻게 이해하면 고주선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냥 고주선만 띄워놓고 얘기하면 우리가 근원을 모르고 고주선 얘기하면 고주선 역사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근원을 찾아가면서 고주선 역사를 이해하면은 우리 역사의 그 어떤 바른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홍산문화, 쉽게 얘기해서 홍산문화, 또 이제 유화문명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요. 음, 요한 문명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좀 알려졌죠. 우리한테 이제 요한 문명 그렇게 이제 많이 알려졌고, 그다음에 요한 문명 안에 이제 홍산 문화가 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문화 문명을 이해할 때는 예, 처음에는 역사 유적이 역사의 유적들이 모여서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모여서 이제 문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하 문명은 큰 단위의 이제 문명을 얘기한 거고 그 요하 문명 속에 이제 뭐 홍산 문화도 있고 뭐 흑룡화 문화도 있고 뭐 조보고 문화도 있고 여러 문화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하 문명부터 이렇게 차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내용은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실 게고 또 아니면 뭐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뭐 시간이 제가 허락되는 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하 문명은 그 요즘 강을 중심으로 말을 하니까요. 뭐 황하 문명이다, 요하 문명이다 그러듯이 우리 이제 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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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을 중심으로 요하 문명이라는 말이 이제 생겨나게 됐죠. 1995년에 곽대순에 의해서 요하 문명이라는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뭐 흩어져 있는 뭐 주로 이제 이 홍산문화라는 말이 또이 그러니까 뭐 요하 문명보다는 작은 개념이지만 홍산 문화라는 말이 또 많이 알려져 가지고 홍산 문화가 또 요하 문명인 것처럼 요하 문명을 홍산 문화가 대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돼 있죠. 물론 그것이 뭐 틀리진 않아요. 틀리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문명의 이름으로 보면 요하 문명이고 그다음에 문화로 보면 이제 홍산 문화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요하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서요하 쪽이죠. 서요하 그다음에 설화목류라는 또 강이 있어요. 이런 강 또 노하파 이런 강들이 이제 서요하를 이제 흐르고 있죠. 그래서 통칭해서 이제 요하 강으로 해서 요하 문명이라는 이름이 나왔고요. 그중에 이제 적봉 중심으로 이제 홍산 문화가 있는데 이제 홍산 문화가 바로 이제 요하의 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문화 시대로 보면은 다 이제 신석기 시대에 해당되는 문화죠. 물론 구석기하고 신석기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지만은 일단 신석기 초기부터 또는 뭐 중기부터 요하 문명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또 말씀드릴게요. 요것이 이제 요하 강 이제 심양에서 제가 찍은 그 요하 강인데요. 근데 여기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요하강의 원래 이름이 압록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 이 요하의 이제 이름도 우리가 사실은 찾아줘야 돼요. 압록강, 이제 녹할 때는 삼수변에 쓴 녹자예요. 압록강, 뭐 구려는 이제 구려죠. 구려화 이렇게 했고 우리 삼국유사에 명백하게 했어요. 요수는 압록으로 지금은 안민강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압록강이었다 이 얘기죠. 예. 여담이지만 저는 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노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의식이 이 백두산 밑으로만 향하는 예, 동해물만 쳐다보고 백두산 밑에만 바라보는 그야말로 이 찌들어진 이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요하가 바로 옛 압록강이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 시야가 좀 넓어지게 되죠. 우리 시야를 좀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압록강을 넘어가야 되는데 압록강 넘어가지 말라고 매번 그냥 동해물과 백두산만 노래하니까 우리 의식이 자꾸 자꾸 지금 이 반도로 쭈그러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의식을 좀 넓히는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압록강의 이 원래 이름이 저 요하강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하 문명의 역사 편년을 보면 그러니까 이 그냥 각각의 문화들이 쭉 쌓여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오래된 문화가 소화서 문화. 이거 지명을 따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소화서 문화가 기원전 7천년이니까 9천년, 숭룡화 8천년, 조보고 7천년, 홍산문화 6,500년, 우아량 5,500년, 하가자마츠 문화 4,300년 이렇게 이제 역사가 예, 편년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요하 문명이라는 이 전체를 아울러서 소화서부터 뭐 하가점 하층문화까지 다 아울러서 통칭하는 게 요하 문명이고 개개 문화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소화서, 흥룡화, 조보고, 홍산, 우화량, 하가점 하층문화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이 안에 또 이제 뭐 소화연 문화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9천년부터 3천년까지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큰 틀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죠. 그 무대는 주로 어디냐? 바로 요하. 요하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심양의 서쪽, 뭐 심양의 동쪽도 있지만 주로 이제 심양의 서쪽을 얘기하고 또 우리 조양이라는 말이 있죠. 또 조양 주변, 또 우회 적봉, 그 위에 가면 설악, 목류나 강이 있고 그 꼭대기로 올라가면 이제 바로 오늘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흥안령이라고 있어요. 흥안령 산맥. 예,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 우리가 이 한반도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흥한령을 잊어버린 지가 너무나 너무 오래됐어요. 뭐 만주도 잃어버린 지 오래됐지만 흥한령을 잊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역사를 하나하나씩 인전 지명을 통해서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소화서 문화를 얘기했어요. 소화서는 지금부터 한 7천년, 아니, BC 7천년이니까 9천년인데, 여기서 이제 빗살무늬 토기가 나타나기 시작해. 초기 빗살무늬 토기가 나타나요. 이 빗살무늬 토기가 많이 나타난 것은 흥룡화 문화 단계인데, 이 초기에도 이 소화서 초기에 오늘날 우리가 빗살무늬 톡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문양들이 서서히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구태여 뭐그 부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빗살무늬 토기는 이 소화선 문화와 함께 9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화선에 바로 이 우에 있어요. 요와 요 소화서가 여기 있는데 그럼 이 소화서 이 빗살무늬 토기가 여기서만 해가지고 꼽힌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 쭉쭉 내려와가지고 바로 이제 우리 한반도 백두 대간 쪽으로 내려와요. 평양 남경 유적에도 빗살무늬 토기가 있고, 뭐 고성의 문암리에도 빗살무늬 토기가 있고, 뭐 암사동 유명하죠? 빗살무늬 토기가 이렇게 한반도와 요하가 일체돼 있어. 일체돼. 그냥 뭐 우리가 요하 문명한다고 해서 그 요하강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문화가 다 끊어지지 않고 이어 있다는 거. 그래서 홍산 문화가 우리한테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빗살무늬 토기 하면은 우리가 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막 토기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 근원은 바로 이제 저 소화서에서 시작되고 소화서, 홍룡화 쭉쭉쭉 내려와서 평양, 서울, 고성, 뭐 서해안 쪽에 뭐 이제 많죠 우리 빗살무늬 토기가요. 그래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황하 문명이 있느냐? 물론 황하 문명은 빗살무늬 토기가 주종이 아니에요. 드물어요. 뭐 몇 개 있지만 내 우리하고 그 주제가 그 무늬가 좀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빗살무늬 토기는 요하 문명의 특징, 또 우리 한반도의 특징적인 그런 토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네, 그다음에 흥룡화 8천년, 8,200년 전이에요. 그럼 흥룡화가 나와 있는데 흥룡화는 또 우리하고 어떤 관계냐 한번 알아볼게요. 흑룡화 한번 하면 아주 특징적인 게 많아요. 최초, 동아시아 최초의 환호는 이렇게
물로 이렇게 경계를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척석총, 옥결, 이 귀걸이, 옥귀걸이, 그다음 기장, 조농사, 그러니까 치아를 수술했다는 흔적도 발견돼요. 조상 숭배, 장자에 대한 존경, 뭐 이런 것들이 쭉 이 흑룡화에서 싹 텄는데 바로 이 흑룡화 문화가 에, 맨 처음 나온 문화가 소화서 문화, 두 번째 나온 문화가 흑룡화 문화. 이때부터 이제 의례, 숭배, 조상에 대한 숭배, 이런 예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싹트기 시작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뒤에 또 이제 이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귀걸이가 나오고 있죠. 네. 여기 이제 흑룡화 문화 예, 흑룡화 유적지인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저기 이게 둘러쳐 있는 거 바로 이제 어, 환호거든요. 환호. 그 마을이 이게 아주 뭐 도시계획처럼 칠서정이라는 마을이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미 8천 년 전에 저렇게 우리가 도시계획 하듯이 이 하나의 마을이 이렇게 형성됐고요. 거기에는 이렇게 이제 환호가 쳐 있는데 우리 춘천 중도에도 바로 이렇게 환호가 쳐 있죠. 환호.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음소거를 해제해 주세요. 이창구 박사님. 음소거 됐는데 제가 실수를 모르고 예, 예. 죄송합니다. 아,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하면 되나요? 네. 예, 조금 그래서 이제 좀 흑룡화, 전부터, 예. 흑룡화 앞에 해볼까요? 네. 그 화제일촌 그 흑룡화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죠. 네. 여기가 이제 바로 이제 흑룡화 유지인데, 흑룡화 유적인데, 흑룡화 네. 문화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흑룡화 문화가 싹튼 거죠. 그 일대는 바로 이렇게 이제, 그 유적지를 보니까, 마을이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한, 예, 오늘날의 도시계획처럼 이렇게 잘 돼 있고, 중앙에 보면은 좀 큰 집이 있어요. 큰 홈이 있거든요. 그 큰 홈 두 개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이 마을에 뭐 지도자가 있었던 게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추적을 하고요. 바로 이제 이렇게 이 환우 물길이 쳐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이뭐 짐승을 막고 또는 뭐 도적을 막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그러한 똑같은 것이 이제 우리 춘천 중도에도 이렇게 환호가 둘러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문화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넘길까요? 예. 넘길까요? 한 페이지. 이동익 예. 바로 이제 이걸 보면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흑룡화 문화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아까 옥귀걸이거든요. 옥귀걸이가 이제 그러면 저 흑룡화 저 위에서만 나왔느냐? 우리 한반도에서 나왔어요. 무남, 고성, 울산, 여수, 제주도까지 음, 이렇게 저 옥귀걸이가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와 저 유아 문명과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우리가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차는 있죠. 시차는 있어요. 이제 흑룡화 문화가 보통 8천 년 아까 얘기했죠. 뭐 고 우리 저기 어, 강원도 해안가죠. 동해안가 고성의 문암리 여기는 조금 시기가 조금 뒤지지만 아무튼 이 신석기 시대에 저렇게 똑같은 옥결이 예, 출토가 됐죠. 특히 이제 앞에서 이제 그 환호를 말씀드렸는데 이 환호가 이제 삼국시대에 와가지고는 삼한시대에 와가지고는 이 소도 이렇게 경계선을 치는 이 소도 문화로 이제 발전하게 된 거죠. 이 흑룡화 문화 중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서 이제 기장 농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지금 예, 그 기장과 조 농사가 여기서 이제 시작된 걸로 좀 발견이 조와 기장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장 농사가 한 8천 년 이렇게 좀 우리가 예,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 이
흑융화 문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언어가 언어, 우리 한국어, 원시 한국어, 우리말의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할 때, 바로 이제 그 2021년도에 네이처지에 이제 실리기를 바로 우리 한국어의 공통조상, 그러니까 공통조상이라는 얘기는 한국어, 일본어, 몽골어, 터키어, 만주어 이 5개의 언어의 공통조상이 어디서 있었느냐? 바로 흑룡화에서 있었다. 누구냐? 흑룡화에서 기장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언어의 선조다. 이런 얘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알타이어니 뭐 우라의 알타이어니 뭐 여러 가지 말을 배웠죠. 근데 우라의 알타이어의 특징은 뭐냐면은 같은 알타이어는 알타이어인데 유목민이 전해준 그동안에는 유목민이 전해준 언어였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요번에 나온 학설은 유목민은 전해준 거 아니고 농사지은 기장 농사를 지은 분들이 우리 선조가 돼서 우리한테 우리말을 전해줬다. 이렇게 이제 학설이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찬반 논쟁도 있지만 아무튼 유목민이 사실 언어를 전해준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이겠죠. 농경인이 언어를 전해주는 건 좀 쉬울 거고요. 그래서 농사와 함께 기장과 조와 함께 언어가 같이 전파됐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화문화입니다. 부화문화인데 부화문화의 특징은 복골, 복골이죠. 우리 이제 은나라 상나에서는 각골문이 나왔는데 복골문화는 이제 이 각골하고는 좀 틀리죠. 각골은 이제 글자가 새겨 있는데 복골은 이제 주로 이제 점 블루 지진 그 점 자국만 나와 있지 이 복골에는 문자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복골과 갑골의 이제 차이점입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는 어느 쪽이냐 이 부화문화의 복골을 우리는 이어받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갑골에다가 글자를 새기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문화적 차이가 있고 뭐 우리는 이 복골은 뭐 신라 시대까지도 한반도에서 많이 나왔으니까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요하의 부화문화의 복고를 전승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조보고 문화입니다. 조보고 문화도 기원전 5천년이니까 한 7천년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바로 봉황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새, 사슴, 멧돼지가 그려 있는 이제 그렇게 이 존형이라고 해서 이 그릇에 그 문양의 세계에 있음으로써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태토템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는 우리한테 여러 가지 말들을 이제 알려주고 있죠. 뭐 새는 또 알과도 관계되고 새는 새롭다는 얘기도 되고 동쪽이라는 말도 있고 또 새가 되고 또 해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한테 이 새 하나가 알려주는 우리 그 언어의 그 예, 뿌리 말들이 이제 무척 많아요. 그런 것들 다 영향을 줬으리라고 보고요. 아무튼 이 조보국 문화에서 봉황새가 처음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의 이 단계별로 보통 뭐 500년 내지 1000년 단위로 이렇게 새로운 문화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문화들은 이제 축적된 문화들이 이제 고조선에 나타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니요, 홍산문화입니다. 홍산문화는 이제 시기가 앞에 말한 소화서, 흑룡화, 무화, 조보고 문화는 이제 뒤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하 문명이 꽃이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로 발굴되고 있고 주로 내몽고 동남부, 요령성, 서부, 하북성, 길림, 서부 특히 이제 페이. 이 적봉과 오한기 여기에 집중돼서 이 홍산 문화가 나오고 있죠. 오한기는 아무튼 홍산 문화의 보고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문화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렇게 제가 이제 홍산 문화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우리 한반도하고 자꾸 연계시키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독립된 유아문명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고 과연 우리하고 어떤 관계냐 이것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연결해서 설명드리는데 이제 고조선 문명과는 어떤 관계냐 이제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질문이 되겠어요. 우리가 그냥 문명이라고 할 경우에는 밑에 있지만 소위 문자
도시 법률, 청동기, 예제 이 네 가지 세 개 내지 네 가지를 갖출 때 비슷한 문명이라 우리가 이 말을 붙여요. 그러면 이제 이 신석기부터 요하 문명이 시작했는데 신석기 이 요하 문명이 이 고조선에 와서 귀결이 돼야 돼요. 고조선에 와서 모든 문명이 예, 딱 그냥 다 고조선에 와서 다 축적이 돼가지고 하나의 문명으로 이제 꽃이 펴야 되거든요. 우리가 요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정치체, 나라 이름이 결정되기 전에 붙인 이름이 요하 문명이에요. 이, 이 요하 문명이 고주선 문명이다. 고주선의 것이다. 여기가 바로 고조선의 선문화, 앞설선자, 고조선의 앞선문화라는 것이 그 논리가 성립이 되면 바로 그 요하 문명이 고조선 문명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요하 문명이 고조선 문명이 되려면은 그 선행되는 조건들이 있어야 돼. 문자, 도시, 법률, 청동기, 예제, 그냥 다른 건 이제 예제, 청동기, 뭐 도시 법률, 뭐 하가점 하층문화에 수많은 석성들이 있으니까 도시가 성립되고 팔조 군법이 있는데 이제 하나 지금 조금 부족한 게 요즘 말로 2% 부족한 것이 뭐냐? 바로 이제 문자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고주선 문명이라는 말이 붙으려면은 우리 고주선 문자가 나와야 돼요. 제가 계속 고주선 문자를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주선 문명은 유아 문명이 고주선 문명으로 되려면 고주선 문자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한뭐 10자 넘게 글자를 찾았지만 낱글자 한두 개 가지고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기 어려우니까 뭐 중국의 각골 문자처럼 막 이렇게 무더기로 나와야 그냥 문자로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 숙제예요. 이 문자를 발견하는 것이 유아 문명을 고주선 문명이라고 이게 중국 문명이 아니고 고주선 문명이라고 우리가 결론 내고 규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자가 아주 아주 중요하다. 물론 문자가 아니더라도 이미 하가점 하층문화에 나타난 석성, 도시 규모 이런 거 봤을 때 국가는 분명해요. 국가는. 그래서 우리가 뭐 고지선 문명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그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냥 국제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또 검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려움이죠. 아무튼 적봉, 이 오한기, 이 적봉은 아무튼 뭐 홍산문화 1000곳 중에서 725곳이 적봉에 밀려 있을 정도로 어, 홍산문화가 집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한기는 292 있고. 그러니까 뭐, 이, 이 적봉이라든가 오한기는 뭐, 만약 홍산문화가 막 그냥, 우리 시속말로 발에 밟히듯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러한 분포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누구 문화냐 얘기예요. 이렇게 수많은, 막, 음? 이렇게 한 지방에 1000개가 넘는 유적이 발견됐을 경우에 그 유적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 규명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던 중국이 하던. 근데 우리나라의 이 훌륭한 역사학과 학자들은 이걸 연구하지 않아요. 왜 연구하지 않느냐? 그 요한문명 우리하고 관계없어. 라고 일찍부터 담을 쳐놨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지금 우리 한국의 학계는 요한문명을 이제 포기한 상태고, 어, 그렇습니다. 홍산 문화가 쭉 이제 이렇게 이제 유화 문명의 꽃인데 그 중에 이제 또 홍산 문화의 꽃은 우화량 유적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곳이에요. 우화량 유적. 그래서 이 이제 문화 연대 편년을 보면은 밑에 소화서, 흑룡화, 부화, 홍산, 소화연, 하가점 이렇게 해서 하가점 상층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우화량 유적은 바로 홍산 문화의 이제 후기에 나타난 문화고 아주 그야말로 꽃 중에 꽃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화량이라는 곳은 우화량을 바로 이제 그 적봉의 남쪽, 조양의 서쪽에 있죠. 예. 우화량도 뭐 조그만 마을 이름이죠. 그래서 이 문화의 유적지 이름을 정할 때는 최소 행정 단위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국리 유적 그러잖아요.
뭐 송살리 유적 그러잖아요. 최소 행정단위 이름. 오화량은 최소 행정단위 오화량촌.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에요. 이 여신상이 발견되면서 이제 오화량 유적이 알려졌지. 예, 사실은 뭐 오화량은 전혀 모르는 그런 곳이었죠. 아무튼 기원전 3,500년 전 어, 여신상이 나오면서 일양녀 세상을 이제 놀라게 했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넘길까요? 예, 바로 요 여신상이죠. 아무튼 발굴 어, 현장에서 이 여신상이 나왔을 때 어, 정말 이 중국 고고학회가 다 흥분했었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 유물을 중국이 아마 1년 뒤인가 공개했어요. 다 해놓은 다음에 1년 뒤에 공개하고 그랬었죠. 아무튼 이 여신묘, 여신이 나온 이 여신상이 나온 우리가 이제 이 여신 두 상을 우리가 여신이라고 이렇게 통칭하는데요. 아무튼 이 여신 두 상이 이 나온 곳이 이곳이 말하는 여신묘, 사당, 묘라는 건 여기 사당이죠. 사당이 이제 있었고 거대한 그런 사당이 이곳에 있었고 그 안에 이 여신 두 상을 봉안했을 것이다, 모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하고 있죠. 이 우화량 유적 가운데 뭐 우화량 유적 설명하려면 한없지만 신분 등급이 생긴 것이고 외제가 발전됐고 여신묘 신상들이 나타나서 그 어떤 신앙 체계가 주신에 대한 어떤 신앙 체계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사 문화가 발전했고 불학제 이렇게 각 불학별로 어떤 독립적인 에, 정치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요. 근데 우화량 유적뿐만 아니라 이 우화량에서는 음, 지금까지 뭐 알려진 것만 해도 16개 지점별로 다양한 문화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에, 우리가 홍산 문화, 그보다 작은 개념은 우화량 유적, 그거보다 더 작은 개념은 지점, 1지점, 2지점, 3지점, 5지점, 13지점, 16지점 이렇게 지점으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지점에서도 또 그냥 아주 훌륭한 문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그 16지점에서 이제 제가 다른 별도로 논문을 써가지고 발표했지만 우화량 유적의 16지점에서 이 16지점은 하가점 하층문화하고 겹치는 곳이에요. 문화가 있으면은 다른 문화, 아랫 문화하고 겹치는 곳이 있어요. 이거 16지점은 하가점 하층문화하고 겹치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이 정전제 벽돌을 제가 찾았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정전제를 단순히 구정제다 이렇게 제가 붙였고요. 아무튼 이 5,500년은 어떤 시기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까 이제 8,000년 전에 흑룡화 문화에서 우리 언어의 공통조상어가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세월이 가서 이제 요동 지역에 내려와서 다시 이제 거기서 분리돼 가지고 원시 한국어와 일본어가 분리돼 나오죠. 그래서 아까 이제 원시 한국어 또 뭐 일본어는 한국에서 나왔으니까 원시 한국어 또 뭐 몽골어, 터키어 여러 말들이 이제 그 흑룡화에서 이제 각각 분리돼 가지고 이제 뭐 터키는 터키로 가고 몽골은 몽골 위로 올라가고 각각 분류가 돼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분류되는 시점이 언제냐? 한 5,500년 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그럼 5,500년 전이면 이 우화량 유적 때인데, 그때쯤에는 우리 한국어의 원어들이, 원시 언어가 그때 형성됐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 그때 이게 문화로 보면은 이렇게 여신상 앞에서 어, 수행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가부좌 있는 이 반가부좌지만 이 가부좌한 형태로 유물이 출토가 됐어요. 그래서 당시 분들이 이렇게 수행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그런 수행을 어, 여신을 저렇게 했었기 때문에 집단적인 그런 수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우리가 불교에서만 가부좌 한 게 아니라 저는 가부좌는 저는 요한 문명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게 우리가 근원을 알고 보면은 그렇지가 않은데 저는 가부좌 아주 불교 아니 하는데 불교 이전에 이미 예, 유아 문명에서 했던 수행법입니다. 네. 여기는 우아량 16 유적 중에서 제2지점 여기서 많은 옥기와 제단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 어, 천재전 제단이 나왔죠. 그 1호총
그러니까 지점보다 작은 개념이 호총이에요. 1호총, 2호총, 3호총, 4호총, 5호총. 예. 3호총은 바로 재단. 예. 재단이고 2호총, 적석총의 대표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아량 유적에서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다량의 옥기가 나왔다는 거. 두 번째, 적석총이 아주 완성된 모양의 적석총이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원형 재단이 나왔다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이게 뭐 시간적으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5,500년 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5,500년 전은 우리 역사에서 아주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적석총 또는 뭐 옥기 또는 저기 원형 재단 이 천재 문화 이런 제사 문화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것들이 과연 이때 이제 예, 이때 다 기본 틀들이 완성됐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 문화의 원형, 뭐 원형이 뭐냐, 원형 하는데 그 원형의 기본을 찾으려면은 바로 우아량 유적에 가면은 우리 문화의 원형들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고 또 그 문화의 원형 어디 있느냐? 쭉 올라가면은 바로 뭐 흑룡화 문화라든가 뭐 소화사 문화라든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걸 보면은 더 자세히 보면은 바로 이호총의 적석총 아주 전형적인 적석총이죠. 돌로 쌓은 적석총. 그 다음에 이 3단 원형 재단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지금 뭐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치가 그대로 이렇게 3원으로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3단 원형으로 여기서 음, 제산을 지내고 천전을 지내고 여러 가지 그런 예, 제례가 행해졌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 추측을 하고 바로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천원 지방설이죠. 천원. 하늘은 아, 둥글고 땅은 방정하다는 그 천원 지방설이 바로 이제 우리 동양 전통 사상에 나오는 천원 지방 사상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아니, 옥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바로 이런 옥기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뭐 용의 형태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들이 용의 형상이다 그래가지고 용자를 붙이고 그래서 뭐 옥조룡이다 오공룡이다 뭐 돼지 모양의 이 용이다 뭐 곰 모양의 용이다 뭐 이렇게 말들을 지금 붙입니다. 통단지도 나오고요. 저기 밑이 없는 통단지 저런 것이 이제 저것은 이제 하늘하고 땅하고 이제 소통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좀 통단지들이 이제 우아량에서 많이 나왔죠. 네, 이것은 이제 또 다른 데서도 이렇게 에, 방형, 사각 모양의 재단, 아까는 원형 재단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또 방형, 사각 모양의 재단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여신묘에서 출토된 내용들을 좀 자세히 보면 아까 일지점이 여신묘가 나온 곳인데요. 여신 두상과 함께 곰발톱의 그런 이, 그 진흙으로 빚은 소조상 곰발톱이 나오고 새 날개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아주 큰 대형 막 그 신전에 모셨던 형상이니까 큰 모양의 곰형상을 모시고 큰 새 모양을 모신 게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추측할 수가 있죠. 아무튼 여신상 옆에는 좌우에 새가 있었고 곰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런 것들이 곰이 나오고 새가 나오고 여신상이 나오고 지금 우리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오하량유죠. 특히 여기서 어,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군 신화 사실은 신화라는 말이 좋은 말인데 우리한테는 이 신화가 상처 입은 용어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군 신화라는 말을 안 쓰고 단군 사화라고 그러는데 이 이제 이 단군 사화에서 말하는 환웅 그다음에 곰과 범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곰토템, 범토템 또 환웅은 이제 거기 없는데 사실은 환웅은 세토템이죠. 그래서 세토템, 곰토템, 범토템의 이야기. 그러면서
그 토템과 토템이 연합하면서 세력이 커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인데 그렇다면은 바로 우아량 유적이 이런 단군 신화 형성의 토대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 신화는 참 좋은 말이죠. 신화는 거룩한 역사. 시간의 시발점에서 태초에 일어나는 원초적인 사건. 그러죠. 그 원초적인 사건을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신화로 표현을 한 거죠. 그것이 이제 역사가 쌓이고 신화가 쌓이고 쌓이면서 역사가 되는 것이죠. 예. 그걸 우리가 역사라 그러죠. 그때 이제 역사라 그러는 건데 그 신화와 역사는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신화와 역사를 분리해 가지고 그냥 단군 역사는 무조건 신화로 몰아가지고 다 하고 뭐 뭐 얼마 전에 여론조사 해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90%가 단군을 신하고 가짜로 좀 믿고 있다네요. 아니, 정말 이제 예, 그건 뭐 우리 교육의 잘못이고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이지 뭐 누구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단군 신화를 허구, 그러니까 신화라는 좋은 개념인데 그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신화라는 개념은 가짜요 허구라는 의미를 전제 조건으로 한 말들이거든요. 역사라는 개념을 삭제하고 가짜요 허구라는 것을 전제로 한 단군 신화론을 말하는 것이고 그 학생들이 말하는 90%가 단군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가짜 신화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세뇌 교육된 거죠. 엄청난 세뇌 교육이 된 거죠. 그렇게 우리 학생들의 90%가 단군을 신화라고 하고 거짓 얘기라고 가짜라고 얘기하는데 우화양 얘기하면 뭐 할 거며 홍산문화 얘기하면 뭐 할 거며 유화문명을 얘기하면 뭐 할 것 같아요.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본 교육이 지금 이제 잘못된 상태에서 이거 지금 어떻게 우리가 돌파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정말 아주 지난한 숙제예요, 우리한테는요. 음, 에휴, 그래서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한반도에 갇히지 말고 요동에 갇히지 말고 만주에 갇히지 말고 어디까지 올라가 있냐? 저 원래 한국. 우리 조상들의 고향 대흥안녕, 소흥안녕. 물론 저 위에 올라가면 바로 이제 왼쪽 서쪽에 바이칼 호수가 있어요. 또 이제 바이칼 호수 얘기하면 이제 신화라고 하니까 아무튼 이 최소한 우리가 이 흥안령에 왔던 우리 조상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어? 뭐 우리가 흥안령 잊어버린 지는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만주도 잊어버렸는데 무슨 흥안령이야? 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에 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년 전에 흥한령의 마루터를 건넌 우리 한민족을 생각하고 또 그들 과연 이와 이 압록강 그 강의 문명의 주인공은 누구겠느냐. 또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준비되어 있느냐. 예,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뺏기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뭐 중국이 자기들 거 아니라는 것도 자기들 거라고 하고서 동북공정을 하는 건데 동북공정이 뭡니까? 홍산문화가 나오니까 무서워가지고 이 홍산문화 이 한국 사람들이 자기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 홍산문화를 덮으려고 동북공정을 하는 거잖아요. 음, 뭐, 그 동북공정은 이미 자기들만으로는 뭐 100% 동북공정 목적은 달성했다고 좀 그러니까 뭐 목적은 달성했죠. 어, 이 유아 문명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뭐 유아 문명은 자연히 중국으로 넘어가고 어, 황하 문명보다 먼저 나온 우리 중국의 제일 문명이다라고 지금 그 이론 정립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는요. 한국 학자들은 아니야. 거기는 우리 땅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 압록강을 넘어가면 안 돼. 압록강 이남만 우리 한국이야. 라고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해방 80년 맞이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역사 유물 유적은 물론 문헌에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문헌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본래 문헌이 없었던 게 아니고 일제 시대까지만 문헌이 있었지만은 일제가 들어오자마자 20만 권의 우리 고서들을 다 수거해 가지고 일본에 갖다 놨잖아요. 우리 역사 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 다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문헌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 여기다가 환단고기 얘기하면 또 가짜 위서라고 하니까 어, 그거하고 시비 붙으려면은 예,
에너지가 너무나 많이 소비돼요. 그러고서 이 그냥 유물유적에 집중해서 우리 역사를 이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면 뭐 유물유적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 있느냐?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증명해야 할 거냐? 예, 그러니까 딱 하나 유일한 방법은 언어밖에 없어요. 언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그냥 오로지 한국이라는 언어 하나밖에 없어요. 예, 이제 이게 마지막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해방 80년을 어느덧 맞이했지만 정말 우리는 어, 준비가 덜 됐다, 너무 안 됐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그러나 또 희망은 있어요. 아까 우리 조 박사님 말씀했지만 또 100년 전에부터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던 이 유아 문명이 80년대, 90년대 지금까지 계속 발굴되고 있어서 예, 정말로 역사를 더 풍부하게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100년 동안에 어디에서 어떤 문화가 나올지, 예, 그걸 뭐,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없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문화들이 나올 거지만, 미안하게도 이제 중국이 더 이상 이제 유물 공개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이제 발굴해놓고 유물유적 보고서, 공개된 자료 보고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는 유물 보고서를 한국 학자도 볼 수 있도록 다 공개를 했어요. 저도 이제 그거 중국이 공개한 유물유적 발굴 보고서요. 정식 정부에서 발간한 정식 보고서를 보고 저도 연구를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보고서를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서서히 왜 뭐 공개하면 공개할수록 예, 한국 사람이 이거 뭐 이거다 저거다 꼬투리를 잡을 것 같으니까 서서히 이제 발굴 보고서 공개를 미루고 있고 비공개로 돌리고 있고 서서히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예, 이곳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유물 유적이 나오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그 발굴 보고서를 본다는 건 이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듭니다. 그래서 해방 80년 맞이했지만 우리가 자화자찬하기를 뭐 경제도 선진국 됐고 뭐 민주화도 선진국 됐다고 우리가 남들도 우리 칭찬하고 우리도 거기에 자화자찬에 빠져 있는 사이에 우리 역사는 다 이제 우리가 뺏겨서 어, 이런 상태에 있죠. 그래서 역사가 참으로 중요하고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지나온 80년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80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런 고민이 됩니다. 오늘 모처럼 제가 이렇게 강의했는데 여러분들한테 걱정되는 얘기들만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또 우리한테 또 이제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위기 속에서 그걸 잘 이겨내 왔는데 그래서 이러한 좀 사실 역사는 지금 우리가 이제 어, 뭐 우리가 경제건설 우리가 저기 뭡니까 우리 지금 기록에 남기로는 우리 국민소득이 70불, 80불 할 때부터 우리가, 예, 예, 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3만 따라 왔는데, 지금 역사도 지금 우리가 말하면, 지금 70불, 80불 수준이에요. 우리 역사 의식, 예. 문제는 뭐냐? 학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역사학자 많죠. 학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학자가 우리 편이 아니에요. 똑똑한 교수들이 우리 편이 아니에요. 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해서, 그래도 희망은 저는 놓지 않겠습니다. 뭐, 저 혼자라도 저는 할 거니까요. 아무튼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글 쓰면서 이제, 또 대응 방안을 찾고 있고, 어떻게든지, 이겨내갈 겁니다. 그렇고, 좀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또 간단히 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녹화를 잠시 우리 이창근 박사님, 중지하겠습니다.